재밌는 일만 가득했던 시골 마을에 제가 딱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들깨물이었어요. 아 그래 이거 심각해. 언제부턴지 개들이 버려진 천막에 털을 잡고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쫓아와서 물려고 했거든요. 한 번은 아무것도 없길래 후다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 발견하곤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대여섯 마리가 모두 모이더니 제게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 야야야.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급하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어이구.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은 그때 전 멍하게 도망가는 개들을 바라봤어요. 진짜구나. 여기만 넘어오면 안전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을에 파란색 대문 집이 하나 있는데 개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다가도 파란 대문 앞에만 오면 투명벽이 있는 것처럼 멈추고 절대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 전 들개들한테 한바탕 쫓기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응?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희수 왔어? 어서 앉아. 그래. 아줌마, 다른 분들은요? 미성고모랑 기철 삼촌도 아직 안 오셨는데. 아, 내가 말을 안 했네. 다들 서울에 일하러 갔어. 야, 아쉽다. 미성고모 보고 싶었는데. 미성고모! 잘 있었어? 고모가 희수 선물 사왔는데. 뭐예요? 뭘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미성고모랑 남편인 기철 삼촌은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남 선녀 부부였어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머리핀도 챙겨주고 잘 놀아줘서 어른들이 서울 갔다고 했을 땐 엄청 아쉬워했는데 미성고모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야, 정희수, 너 머리가 더 짧아졌다. 완전 몽실 언니네. 몽실해. 아, 삼촌, 나 놀리지 마라. 놀리지 마라. 아, 진짜 삼촌 잡히기만 해봐. 진짜 죽었어. 저는 너무 약이 올라 삼촌을 한 대라도 때려보겠다고 달려나갔죠. 아, 어딨어, 삼촌?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두운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으니까 삼촌, 무서워지더라고요. 삼촌 어딨어? 삼촌? 삼촌이야? 그때 앞에 뭔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리 와. 나 좀 풀어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뒤돌아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정희수, 늦은데 어디 갔다 와? 아니, 아줌마 말로는
제가 혼자 갑자기 집 밖으로 막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나를 약 올린 삼촌을 따라 나갔고 그러다가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본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봤겠지. 다들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어딘가 당황한 어른들의 표정과 돌처럼 굳은 할머니를요. 뭐가 있나?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집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자 말소리가 점차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희수가 들었대. 그래.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는 거를 봤대. 아유 그만해. 그럴 리가 있어. 둘이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치? 둘이 사이가 좀 좋았어?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내일 여쭤봐야지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어카에 이불 덮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채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정근 삼촌이었어. 삼촌이 굴을 따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정근아 내 새끼 불쌍해. 옆집 아주머니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을에서 곡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또 앞집 할아버지도 뒷집 아저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갑자기 줄초상이구나. 다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정근 삼촌처럼 사고가 났거든요.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할머니도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제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뜬 날이었어요. 화장대 거울에 일어나 앉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 양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거울을 봤는데 정말 귀 밑에서 끝내야 할 제 머리가 허리까지 길어져 있었어요. 머리가 짧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일어날수록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에서 뭔가가 꾸물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긴 머리카락은 제 뒤에 서 있던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제 머리는 밤마다 계속 길어졌어요.
여자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풀어달라며 울부짖었고 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희수야, 혹시 그 전에 길에서 봤다던 그 여자가 요즘도 계속 보이니? 네. 밤마다 나한테 자꾸 왜 그랬냐고 풀어달라고. 아이고 이리 어쩐다니. 미선이다. 미선이야. 서울간 미선 고모 이야기를 왜 하시지? 전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기철 삼촌이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매일 술만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장 보고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나 또 그 자식 만나고 왔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결국 의처증까지 생겨서 고모를 매일같이 때렸다는 겁니다. 잘못됐네, 잘못했어. 그렇게 밤마다 동네에 고모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크게 나더니 다시는 미선 고모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지? 삼촌한테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됐다. 네, 기철 삼촌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완전 토박이였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네 분들이 워낙에 다 같이 키우다시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사고사처럼 꾸미고 경찰에 따로 알리지 않고 쉬쉬해주고 숨겨줬던 것 같아요. 어머. 마을 주민들끼리 염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흰 옷을 입혀서 집 앞에 조용히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집 앞에? 개들이 넘어오지 못했던 파란 대문집 기억나시죠? 거기가 미선 고모랑 기철 삼촌이 살던 집이었거든요. 어머나. 그 집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항상 흙이 쌓여 있었어요. 농사에 쓰려고 모아둔 줄 알았는데 그 흙더미가 미선 고모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우와. 아이고, 그냥 대충 묻었구나. 지도 실수였다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됐다. 우리 미선이한테 빌자. 응?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미선이한테 지금이라도 빌자. 아니, 부부가 같이 있어야 당연하지. 이모의 말을 들은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란 대문집 앞 밭에 있던 흙더미가 2개였던 게 생각났거든요. 미선이 고모가 죽고 삼촌도 얼마 안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허공에다 대고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울고 빌고 보였나 보다. 동네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엔 아내를 따라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고모가 묻혀있던 곳 옆에 삼촌을 나란히 묻었다고 했습니다. 어머. 아, 너무했다, 근데. 그제야 미선 고모가 왜 그토록 나 좀 풀어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남편에게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미선 고모. 지금도 파란 대문 앞에서 나 좀 풀어달라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년 7월 회사 퇴근길에 아주 반가운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2시 경기도 마음 장례식장. 오케이. 부고 문자 보고 왜 좋아하냐고요?
이건 부고 문자가 아니라 운구 알바 문자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없어 요즘. 이 운구 알바가 장례식장에서 관을 장의차에 싣고 화장터나 장지에 가서 다시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그치. 막상 일하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데 시급은 2배인 진짜 꿀알바였죠. 단 때마다 조건이 좀 있습니다. 첫째, 자차 소유자. 아 멀리 가야 되니까. 장례식장에 또 외곽에 있어요. 둘째, 키 180 이상의 준수한 외모.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운구 알바 날 친구 규빈이랑 저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야, 규빈아. 야. 타자마자 어디야? 제가 택시일도 했어서 길을 잘 안 헤매거든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례식장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까 봐 조급하던 그때 저기 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새벽에도 왜? 왠지 좀 무서워. 저기요. 저 길 좀 물을게요. 상복을 입은 게 유족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외진데 또 뭘? 아, 무섭게 혼자 서 있냐? 혹시 마음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 와서 헤매고 있었네. 금세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슬쩍 가서 보는데 그렇게 초라한 빈소는 처음이었어요. 근조화는커녕 사람도 없고 힘없는 표정을 한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어요. 마음이 좀 안 좋다 이건. 아이고. 가족들이 안 계시는구나. 왜 운구 알바를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유족분들 앞에서 딴짓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실례라 대기할 땐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 운구하러 오신 분들이죠. 발인하기 얼른 와요. 손녀따님, 오늘 운구 맡아주실 분들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전 터져 나올 뻔한 비명을 겨우 삼켰어요. 할머니 뒤로 보이는 영정사진 속 얼굴이 제게 장례식장을 알려준 여자분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와 소름.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때 너무 닮았는데. 이미 전 그때부터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규빈이 손에 이끌려서 안치실로 가게 됐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너무 손이 시릴 정도로 싸한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오. 어떡해. 무서워.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듭시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운구할 때는 무겁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럼 고인이 화가 나서 더 무겁게 한다고요. 근데 진짜 이상했어요. 아무리 4명이서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순식간에 와이셔츠가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관을 옮기고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을 싣는다고? 버스나 리무진 같은 장의차가 아니라 제 앞에 냉동 탑차가 있는 이건 거예요. 이상하다. 냉동 탑차? 그런데 앞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냉동 탑차 안에 묵묵히 관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써 표정을 감추며 관을 마저 밀어놓고 그리고 한 발 물러나 잘 모시겠다고 묵념을 하는데 제 발 앞에 검은 구두를 신은 여자 다리가 보였어요. 설마. 방금 제 앞에 있던 검은 구두의 여자는 없었어요. 표정은 보여 지금. 제가 어리버리하고 있자 규빈이가 냉동 탑차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영정사진 속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왜 그래? 이때부턴 정말 다 내팽개치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규빈이도 있고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고 했죠. 그냥 그래, 얼른 하고 가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을 실은 냉동 탑차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가정집인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화장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주인 할머니께서 집 마당에 관을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화장하신다고요. 잠깐만, 총각들. 우리 손녀 가는 길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거라도 갖고 가요. 손녀 건데 거의 새 거라며 태블릿 PC와 헤드폰이 담긴 쇼핑백을 주셨어요. 아, 저희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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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받는 게 난데. 그렇게 그날 운구 알바는 끝이 났습니다. 규빈이 먼저 집에 내려주고 차를 돌렸죠.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경고등이 켜지더라고요. 조수석 쪽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경고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뒷문이었습니다. 어떡해. 그 순간 차가 기우뚱하더니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보려고 한 순간 그대로 들이박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피가 얼 것 같은 한기에 눈이 떠졌어요. 제가 눈을 뜬 곳은 안치실이었어요. 왜? 꿈이야 뭐야 이거? 내가 왜 여기 있지?
급히 나가려는데 저기요! 계세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아니 냉동고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가. 규빈이? 규빈아. 규빈아. 그런데 그 안에 가만히 있어봐. 규빈이가 삼배로 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왜? 교훈이 거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다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이건 고마워서 총각 쓰라고 준 건데. 사실 이상한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제가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수가 억울해서 못 가는구나. 사연이 있나 보다. 따님이 이제 성폭행을 2명한테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처벌도 안 받고 이러니까 그냥 세상을 등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 아. 형편도 어렵고 장례식장도 구석에 있는 방으로 겨우 빌리셨고 장례차도 없이 냉동 탑차에 실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못 보는 시간에 새벽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게 다 부족한 본인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시는 할머니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녀분이 훌훌 떠날 수 있도록 끝내지 못했던 장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래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부디 아픔을 묻고 편히 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는 2007년이었고요. 7월 여름이었습니다. 주혁 씨는 서해안의 한 작은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게 됐대요. 이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묵는 객실을 가끔 직원용 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주말이나 성수기가 되면 다시 그 방은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곤 하죠. 처음 일하게 된 날 객실 중 하나를 배정받고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하고는 다른 서늘함이 느껴졌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됐었죠. 하지만 첫날이니까 잠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기분 탓이려니 하고 잠을 청한 그런 날이었었죠.
첫 업무를 마친 주혁 씨는 새벽 2시쯤 객실로 올라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주혁 씨는 잠에서 깼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눈을 뜨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주혁 씨가 누운 침대 바로 옆에서 부스럭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앞이 보이진 않지만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실버가 그런 있는 거 그림자 같은. 왔다 갔다. 네. 주혁 씨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그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뭔가를 아시다. 뭔가 모르겠어요.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 건지 한숨도 잘 못 잤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요. 예, 별일 없었으면 됐습니다.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혁 씨도 아주머니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하러 내려가기 전에 방을 정리하려고 커튼을 하고 열었더니 아주 작고 붉은 벌레 같은 것들이 쫙 가고 깔려 있던 거예요. 벌레? 옆기로 가는 건가 이게? 커튼 뒤에 있었던 것들이 벌레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팥이었습니다. 주혁 씨는 흠칫했습니다. 팥 알갱이가 여기 왜 있지?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TV 뒤, 탁자 뒤, 심지어 침대 밑에까지 이 팥이 쫙 깔려 있더란 겁니다. 주혁 씨는 너무 찝찝해서 그곳에 있는 팥들을 다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친 주혁 씨가 객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렸는데 왠지 모르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바닥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혁 씨는 평소에 잠을 잘 때 작은 조명 하나는 켜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눈을 떠봤죠. 그랬더니 현관문 앞에 물에 흠뻑 젖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주혁 씨가 깬 걸 알았는지 갑자기 뒤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주혁 씨는 얼른 다시 눈을 감았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놈이 나 봤네. 그랬더니 주혁 씨는 모르는 척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찬 기운이 그 한기가 계속 주혁 씨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 나 봤지? 봤잖아. 그래도 주혁 씨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무서워서 못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깜짝이야. 뺨을 후려갈긴 거죠. 주혁 씨가 빵을 들다고? 그 자리에서 주혁 씨는 기절을 하고 잠에 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랍니다. 주혁 씨는 바로 식당에 내려가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 방에서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귀신을 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에요? 물어봤죠. 그 아줌마가 묻기를 어젯밤에 봤던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뭘 알아? 100% 남자였죠. 하고 네? 주혁 씨는 또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방에 관해 아는 걸 말해주더랍니다. 사실 그 방은 예전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여직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쓰던 방인데 방에서 자꾸 이상한 남자가 보인다며 무서워했더랍니다. 그러던 아주머니한테 팥을 받아가지고 방 안에 깔아 놓으니까 그 남자가 어김없이 나타나더니 아 이놈들 봐라 팥을 깔아놨네 하고 말하답니다. 직원들은 그날로 모두 관두고 주혁 씨가 그 방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주혁 씨는 악몽 같은 그 호텔에서 몇 달을 버텼지만 눈에 시뻘겋게 핏발이 서고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심지어 혈뇨까지 보게 되면서 안 돼. 그 호텔을 그만두게 됐답니다. 세다. 아니 이거 뭐 이러면 이제 우리 다들 이제 호텔을 못 가요. 이 호텔이 아직도 영업을 합니까? 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주혁 씨가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호텔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내 궁금했던 게 귀신한테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물에 젖어 있었던 거죠? 저도 이유가 뭘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작진분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뭐야? 그래요? 제가 아까 서해안에 이 호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서해안이면은 바다인데 뻘이잖아. 이 호텔 주변에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다? 간척지. 그 호텔에 있던 원래 자리는 바다였던 거죠. 물귀신이 물귀신이 많네요. 네. 우리가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전노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염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가신 사고를 그게 만약에 귀신이라면 네.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저도 약간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원령이 아닐까. 왜냐면 쪽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막 화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때리고. 막 이것들 팥 뿌렸네. 그리고 안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걔들이 우리를 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해코지할 수 없다. 걔들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걔들은 그냥 간다라는. 근데 여기서 타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섬뜩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때린 드리고 것도 때린 거지만 따기를 맞았으면 난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기 안 갑니다. 저도 못 가죠. 트라우마 생기는데. 아니 이분은 근데 버텼잖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주혁 씨가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나 능엄경을 틀어놓고 자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술에 취해서 잠들어 보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정말 제사상을 그 방에다가 차려놓고서 정말 너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 좀 그만 해코지하라고 나 이러다 병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한번 빌어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제사를 지낸 이후에는 그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해코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사촌 형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작은 옥탑방입니다. 이 옥탑방에서 사촌 형이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촌 형의 꿈은 권투 선수였대요. 그래서 낮에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밤에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위해서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었죠. 근데 집이 확실히 옥탑이고 또 처음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곳, 좋은 곳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낡고 좁긴 했대요. 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로 너무 좋지. 사촌 형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환하대요. 한 번은 이제 옥탑방에 놀러 갔던 날이었대요.
내가 형을 봐서 아, 형 뭐 잘 지냈어? 근데 그날따라 형의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야. 그래서 아, 형 뭐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독립했다고 좋아하던데 왜 뭐야? 무슨 일 있어? 근데 형이 힘이 하나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 형 얘기해봐. 뭔데? 근데 형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 요즘 가위에 눌리고 있다. 아, 좋지 않은데. 가위에 눌리고 있다. 근데 서준 씨는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서 안 눌려봐서 가위가 뭔지 가위에 눌린다라는 게 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형 가위가 뭔데? 가위 눌리는 게 뭔데? 그때 그 형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해주기를 이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오자마자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형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잔대요. 근데 이날 라디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듣던 소리가 아니고 좀 뭔가 거슬리는 소리니까 사촌 형이 잘래다가 잠이 들라다가 깬 거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그대로 굳은 거예요. 가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대로 굳어서 못 움직이는 순간 라디오의 소리가 탁 끊기더니 마치 아, 나 무슨 일 벌어지겠다. 그때 늘어진 테이프의 소리로 라디오 늘어지는 섬집 아이 소절이 굴다로가 이 부분만 계속 나오대요. 왜 그러지? 계속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이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순간 이걸 일어나야 돼, 풀러놔야 되는데 이게 가위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그냥 날이 밝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밝자마자 자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새벽마다 이 일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막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탱수가 느껴지는. 그래서 형이 서준 씨한테 얘기한 거죠. 나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내가 좀 요새 힘들다. 그래서 서준 씨는 힘들지. 아, 형 그럴 거면 그냥 라디오 콘서트 뽑으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라디오 선을 서준 씨랑 같이 있는 데서 뽑았대요. 시간이 지나서 또 놀러 가려고 형이랑 친하니까 형 뭐해? 놀러 가려고 전화를 해서 형 어디야? 근데 형이 집이 아닌 거예요. 며칠 전부터 형이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라디오. 왜 친구 집에 있는 거야? 그때도 형 목소리가 안 좋은 거죠. 나 안 되겠다. 형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만나요. 근데 만났을 때보다 몰골이 더 안 좋은 거야.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은 거야. 형이 얘기하기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잠을 자는데 또 가위에 눌리게 돼. 아이고. 또 이 라디오 소리가 들리겠구나 하는데 라디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빼놨으니까. 대신 뭐지? 이상하다? 근데 이제 형의 생각에서는 아,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아,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라. 근데 도둑이 점점 방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발바닥이 그 노란 장판에서 깜짝 그 소리가 서준 씨 사촌 형의 그 머리 맡까지 가까이 온 거죠. 아, 이 도둑 내가 잡아야 되겠다. 도둑 잡아야지. 가위고 뭐고 때려치고 내가 그냥 일어나 확 덮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톡톡 할 소리. 뭐야? 그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사촌 형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 사촌 형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던 형인데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취한 거예요. 설마 근데 사람이 취하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싶고. 안 돼. 형이 친구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옥탑방으로 갔어. 자기가 살던 옥탑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너무 무섭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날 더 이상한 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오더라고요. 유체 이탈. 윤체 이탈이죠. 자고 있는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래요. 가위에 눌리는 자기를 보는 거죠. 손가락에 바짝 쓰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가위를 눌리는구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를 뽑아놨던 라디오에 불이 띵 들어오면서 라디오에서 늘어진 테이프 소리가 또 막 나더래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철문이 어떤 아이가 빼꼼히 보더니 들어오더래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 근데 아이가 특이한 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막 부시시해가지고 잔발돼 있고. 막 부시해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사촌 형 곁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책상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뭘 막 뒤지더래요. 애기가. 코떡 그러더니 코떡칼을 하나 꺼내고 이거를 드르륵 하면서 자고 있는 사촌 형을 보면서 오래 나오는 거야. 무표정으로 웃던 아기가 공포에 휩싸인 사촌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깬 거죠. 그날로 형은 이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이후로 형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대요. 네, 그래서 복싱도 그만두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이네. 아예 떠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새벽마다 형을 찾아와서 했던 걸까요? 해치려고. 결국 원인을 못 찾은 거죠? 와. 사실은 추가로 들은 후일담이 있다고 합니다. 후일담이 무서워요. 사촌 예. 형이 이제 호주로 떠나기 전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집주인분들과 그 이웃분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그 옥탑방에 원래 이제 어린 부부가 살았다고 해요. 네, 어린 부부인데 그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네. 남편이 어린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진짜 도망을 친 거예요. 네. 유모가 되셨구나. 너무 나쁘죠. 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내도 너무 어린데 어린 아이가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기가 그렇게 울더래요. 아기가 그렇게 울어서 막 민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좀 뭐 학대한다, 아이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돌았대요. 그 얘기가 주변에 좀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옥탑방에서 화재 사고가 났는데 이게 집 전체가 다 탈 정도는 아니고 그 안에서만 불이 나고 꺼졌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아이만 방 안에 남겨두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에 자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 있었던 집이네.
너무 끔찍하죠. 살인 사건이네. 그때 당시 사망했던 아이가 3살 가량인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서 사촌 형이 생각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자란 아이의 모습이라 좀 작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해요. 재영 씨가 38의 나이로 대기업 건축팀 과장으로 일할 때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재영 씨는 사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약간 팀의 맏형 같은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후배가 재영 씨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홍주임이 너무 좋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배가 짝사랑하는 홍주임이 누구냐면 스펙이면 스펙, 외모면 외모, 거의 완벽 그 자체였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홍주임 좋아한다고 이제 밝히신 분들만 다 한 번씩 좋아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홍주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음공주. 얼음공주. 인기가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아주 그냥 고백받는 족족, 아주 차갑고 쌀쌀하게 냉정하게 다 거절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후배가 참 힘든 상대를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얘기하길 미래전략팀에 송 대리님 아시죠? 걔도 그 홍주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벌. 재영 씨는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왜? 왜냐면 네. 송 대리님 있죠. 사장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살인미소 현빈입니다. 뭔 회사야? 자, 현빈한테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도 외모 역시 너무 훈훈한 데다가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영 씨 입장에서는 후배가 이제 고민을 상담을 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홍주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그 전보다 더 쌀쌀맞고 더 차갑게 구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 아예 안 어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처럼.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홍주임을 짝사랑하던 그 후배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약간 신이 났어. 아주 신나게. 과장님, 저 요즘 송대리랑 홍주임 사이가 완전 틀어져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요. 기회. 근데 대박은요. 홍주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영 씨가 자네 그게 신날 일인가? 회사 관도 볼 수가 없는데. 내 후배가 얘기하죠. 제가 또 인사팀에서 첩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홍주임이 불인이잖아요. 홍주임을 절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부서를 좀 옮겨주려고 하는데 건축팀으로 온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귀엽다. 그날 오후 띵! 사내 그 메신저로 연락이 하나 딱 옵니다. 이 과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송 대리님이 조금 얘기를 하자고 지금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재영 씨는 송 대리와 둘이서 단둘이만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홍주임이 건축팀으로 그 부서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반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둘 사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 뒤에서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건 좀 치사하잖아요. 근데 송대리가 자꾸 불안하게 주변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영 씨가 여기는 회사 사람 없어.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하게. 그러니까 홍주임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송대리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입을 떼는데 생각도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송대리는 홍주임이 입사할 때부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 직원들이 고백을 막 한 거야. 송대리 입장에서는 서투지 고백도 못 하겠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팀원들이 다 같이 야유회를 가게 되는 날이 왔었어요. 송대리는 그래, 이번이 기회다. 이때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행사하는 내내 홍주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행사할 때 나오지도 않고 숙소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가는 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몇 이제 나눠서 이게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송대리가 이거다. 그래서 홍주임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얘기해야죠. 알았어, 얘기해야지. 홍주임 앞에 탁 세웠어요. 근데 홍주임이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리가 빨리 타세요. 지금 빨리 출발 안 하면 차가 막혀요. 그제서야 홍주임이 이렇게 쓱 움직이더니 조수석이 아닌 뒷자리에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수석 타는데. 송대리는 뭐지 싶었는데 워낙에 얼음 공주고 쌀쌀 맞고 곁을 안 내주는 사람이니까 저러나 보다 싶어서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일단 출발을 했죠. 근데 송대리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탔으니까 설레이는 거야. 말도 붙여보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홍주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걸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저는 그래서 룸밀러로 슬쩍 이렇게 봤더니 홍주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붙여도 말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계속. 말을 붙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약간 기분이 조금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운전만 하고 갔대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을 한 번 더 붙여보자 싶어서 다시 한번 쓱 말을 겁니다. 저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홍주임이 차 좀 세워주세요. 무서워. 그래서 뭐지 하고 슬쩍 갓길을 세우는데 갑자기 거기로 문을 탁 열고 내리더니 뒤에 쫓아오던 택시를 그냥 타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아니면 내가 좀 운전을 좀 거치게 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내린 거야? 그래서 계속 복잡한 생각을 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날 밤 11시쯤 넘었나? 전화가 온 거야. 홍주임인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송 대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송 대리님 마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내림굿을 받아서 유명한 무속인이시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귀신을 자주 봤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한테
귀신을 본다고 하면 다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다 떠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송대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한 핑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너무 거짓말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확 상했어요. 저기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홍주임이 송대리님, 제가 아까 왜 조수석에 안 타고 뒷자리에 타신 줄 아세요? 송대리님 옆자리에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저를 너무 무섭게 째려봐서 제가 뒷자리에 탄 거예요. 사실 오늘 처음 본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도 송대리님 주변을 맴돌면서 송대리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 오른쪽 볼에 동전만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재영 씨도 여기까지 얘기 듣고 홍주임이 좀 심하다라고 좀 생각했대요. 홍주임이 어떻게 귀신을 봐?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근데 송대리가 홍주임이 말한 그 여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송대리가 대학생일 때로 넘어갑니다. 송대리를 격렬하게 짝사랑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오른쪽 얼굴에 동전만한 점이 있었던 여학생. 근데 이 여학생의 애정 공세가 약간 선을 넘은 거예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완곡하게 거절을 했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더 이상 이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그 여학생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학생이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한강에서 투신해서요.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나중에 발견된 그 장문의 유서에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거야. 송대리에게 사랑 고백 그 내용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은 이제 홍주임이 건축팀으로 옮기는 거 거절하고 회사 관둡니다. 진짜? 네. 그리고 퇴사하셨고요. 송대리님도 한두 달 정도 더 다니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싫어요. 아우 진짜. 재영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격한 이 모습. 두리번거리는 이 모습.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송대리의 그 모습이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거야.